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5월 YTN 뉴스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강화된 취재력으로 문화계 전반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YTN이 전하는 문화계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예정 중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이 예초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작업 전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을 하고 예초기 칼날의 부착 상태까지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문화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촉진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YTN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반영해 문화보도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 리뷰 Y에서는 다양한 이슈와 형식을 담은 YTN의 문화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개편 이후에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YTN 보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반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먼저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컬처 인사이드는 YTN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인식될 만큼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문화계 소식과는 차별되었는데요. 공연, 전시, 신간도서 등의 정보 외에도 컬처 인사이드의 대표적인 문화 분석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컬처 인사이드에 나온 내용인데요. Y2K 넘어 Y3K, 진화하는 옛것 열풍 기사는 Y3K 트렌드와 레트로 트렌드를 다룬 기사인데요. 먼저 Y2K의 Y3K를 설명하면 Y2K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풍미했던 패션과 스타일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Y3K는 3000년대 미래지향적인 패션과 스타일링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 유명 K-팝 아이돌인 에스파나 블랙핑크 리사 등이 금속성의 소재가 강조된 Y3K 패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Y3K는 미래, 기술 등을 상징을 하고 복고를 다루는 트렌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Y3K를 Y2K에서 진화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Y3K 패션의 유행을 뉴트로 콘텐츠와 같은 맥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트로 열풍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분석은 좀 별로 없었고 몇 가지 현상만을 나열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레트로 컨셉의 인플루언서를 장시간 소개한 것은 전체 기사 흐름에서도 벗어났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8월 24일 네모칸 밖으로 나온 웹툰 코믹스 천국도 홀렸다의 보도에서는 화면으로만 즐기던 웹툰을 영화, 게임, 굿즈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웹툰의 산업적 성장을 소개했습니다. 웹툰이 원소스 멀티 유저로서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최근 주춤한 성장세를 타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고민을 알린 보도였습니다. 최애캐와 작품 추천까지 웹툰, 인공지능을 껴안다 보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과 이 웹툰을 결합한 서비스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인기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 자신의 사진을 유명 웹툰 캐릭터처럼 변형해주는 서비스, 웹툰 추천 서비스 등이 그것인데요. 기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 업계 전반의 트렌드와 변화 양상에 대해 소개를 한 것은 아니었고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첨예한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웹툰 추천 서비스처럼 새로울 것이 없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처럼 소개한 부분은 다소 홍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 예술하는 연예인들 전시회,
편견 깨고 공감 커지고에서는 아트테이너를 언급했는데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연예인을 의미하는 엔터테이너의 합성어라며 예술 활동을 병행하는 연예인들을 뜻한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하는 연예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던 만큼 연예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새로운 문화적 정의를 통해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젠 책도 듣고 맛보세요. 오감 마케팅 눈길. 이 기사는 향기 나는 시집이나 전화 통화를 통한 신앙독 서비스 등 최근 출판업계에서 독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와 달리 책을 하나의 굿즈처럼 트렌드로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출판사도 브랜드 팬덤을 형성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새 종이책 독서율이 급락하면서 독서 저변이 무너지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 마케팅을 넘어서 독서 생태계를 살리려는 성격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출판 소식인데요. 독서 놀이에 빠진 MZ, 텍스트 힙 유행에서는 최근 2030들이 일종의 유행처럼 책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책이나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유행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숏폼이나 자극적인 동영상에 지쳐서 이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종이책을 소비하라는 욕구에서 출발을 했고 일종의 어떤 과시욕도 깔려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들이 어떤 책 읽기 자체의 목적이 아닌 책을 배경으로 삼아 셀카를 찍으려는 것이어서 이제 독서율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30들의 텍스트입 열풍이 독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출판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컬처 인사이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문화인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성 있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조정석 배우, 이정은 배우, 조혜련 개그우먼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연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각 배우들의 노력과 개성, 인생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작품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삶에 대한 조언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해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공감과 감동 역시 컸습니다. 문학의 인물에 대한 그 깊어진 이해가 영화, 연극, 공연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돼 인터뷰가 가지는 의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컬처 인사이드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컬처 인사이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YTN에서는 보기 드문 콘셉트의 프로그램입니다. 신선한 시도다 이런 시청자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YTN에서는 처음 보는 구성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물 자체에 조명한 컬처 인사이드의 인터뷰에서 나아가 그 인물이 상징하는 혹은 대변하는 사회적 이슈로 주제를 넓혀 시청자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산 드라이브에는 국악계를 대표하는 오정혜 배우, 이세돌 프로 바둑기사, 김소연 뮤지컬 배우 등이 출연했는데 각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문화 장르별 발전을 위한 조언도 전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 비해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교육계에 놓인 교권 침해 문제, 학교 폭력, 돌봄 교육, 지방대 소멸 문제를 비롯해 문화체육계의 안세영 선수 이슈, 문체부와 대한체육계의 갈등, 연예인 병역 특례 등의 민감한 현안도 다루어 주었습니다. 명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문화계나 우리 사회 이슈 논의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남산 드라이브가 갖는 사회적 영향 역시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남산 현장에 새롭게 YTN 스튜디오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명사와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사회의 고민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포맷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내공이 쌓인다면 이 YTN을 대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산 드라이브는 이제 정확히 대담 프로그램이죠.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최고 명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게 있고요.
그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이런 제작물들의 방송은 시청률 면에서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만 24시간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작 프로그램들이 나갈 때는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시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뉴스를 계속 방송하기를 원한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청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현상을 좀 본다거나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작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시청자들에게 계속 이제 회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면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새롭게 등장한 코너입니다. 게임 부문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통적인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면 뉴스 분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TN 홈페이지에는 특이하게 문화, 스포츠, 연예 이외에 게임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22조 규모이고요. 수출액은 11조 원 규모입니다. 게임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BTS, 에스파, 라이즈 등 아이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도 여러 선보이고 있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YTN 뉴스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강조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발빠르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편으로 게임이 산업과 문화의 측면에서는 주목받는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또 젊은 세대, 특정 세대에 약간 소구하는 컨텐츠라는 인식도 강한데 독립적인 섹션을 마련해서 이제 게임을 다루겠다는 것은 젊은 층에게 다가서겠다는 것과 동시에 되게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게임 업계의 트렌드를 좀 다루기보다는 주요 게임 업체의 신작 출시 소식을 이제 일회성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이제 게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보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에 혹은 개발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협업을 다룬 보도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거나 게임 캐릭터 개발이나 업데이트를 위해서 협업하는 업계의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게임 산업의 동향이나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게임 산업 구조나 업계의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보도처럼 전문가 해설의 기회를 마련한다면 시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그 깊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어 같은 부분에서는 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언론이나 방송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내년 세계 게임 시장이 305조 원 규모까지 커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입니다. 7.8%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우리나라는 현재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나라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게임 뉴스를 다루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선제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문제는 역시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YTN을 포함한 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주 시청 타겟은 50대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층 조사를 해보면 YTN도 50에서 69살까지가 우리의 주 시청 타겟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게임 뉴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이죠. 섣불리 게임 뉴스를 전면에 내세웠을 때 젊은 층들로부터 더 이미 외면받은 채널이 중장년층에게 더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홈페이지에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노출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뉴스 또는 소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슬기롭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비중 그리고
우리 어떤 YTN의 주시청자층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문학의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지난번 지역 비하로 시작된 논란을 화해와 협력으로 마무리한 피식대학 이슈인데요. 갈등 해결 과정을 조명해 문화 콘텐츠 제작의 영향력과 책임을 보도를 통해 강조합니다. 비하 논란 피식대학 영양군과 협업 콘텐츠 만든다 등의 보도에서는 지역을 비하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해당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협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과도한 지역 비하 콘텐츠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며 나선 모습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던 문화 이슈의 해결 과정을 알려 문화 콘텐츠 제작의 영향력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좀 일부 공감하는 대목도 있지만은 저는 이 뉴스가 10일 동안에 4건이나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리를 빚었고 이제 사과도 늦어서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던 이제 집단인데 이분들의 어떤 홍보성 제기 소식을 이렇게 여러 차게 전할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한편으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예인 성범죄, 음주운전의 문제도 공개했는데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도의 역할이 돋보였습니다. 연예계 인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최근에 발생한 일부 아이돌들의 음주운전 그리고 성범죄 사건 소식은 팬들을 비롯해 대중의 실망, 불신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테일 성범죄 피소까지 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K-팝에서는 NCT 테일이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이 공개되기 전 소속사로부터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하며 팬들로부터 빠르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이브 미니진 2차전 쟁점은 BTS 슈가 검찰 송치 대담에서는 BTS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탈퇴와 지지에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보인 팬들의 상황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칫 청소년을 비롯해 대중에게 법과 윤리를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보도로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 역시 윤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8월 23일 보도된 불륜 강경좀 받아준 장신영, 김민희 국제영화제 수상 보도는 여러모로 의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가십성 뉴스가 이제 보도 채널에서 보도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두 개의 소식을 함께 전한 이 보도에서 문화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은 배우 김민희 씨가 세계 6대 영화제로 꼽히는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국제영화제 수상 소식이 왜 남편의 불륜을 받아준 뉴스와 함께 다뤄지는지 그리고 그 보도 다음 순서로 보도를 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사생활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뭐 K컬처, K무비라고 이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사실을 영화의 어떤 내용이나 배우의 배역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설명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은 문화 보도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문화 제작자와 소비자 간 소통 매개체 역할 이어가주길. 문화 보도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현상, 작품, 인물, 트렌드 등을 전달하고 분석해 시청자가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역할에 더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보도를 통해 형성된 대중의 평가와 비평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문화 소비자의 반응과 요구도 함께 전달해 주신다면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소통 기회가 돼 문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어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깊이와 전문성이 있는 문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뉴스의 위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나 배움이 있거나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뉴스를 좋아하고 뉴스로서 주목받지 못한 소재였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전문성과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뉴스에도 전문성과 깊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허위 청구 규모가 무려 2,300억 원 규모로 밝혀졌다는 소식을 알린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가운데 90%가 넘는 곳이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2,365억 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와 조사 내용 등을 짤막하게 전한 보도로 이슈의 핵심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9곳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받아갔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였는데 해당 시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갔는지와 이에 대한 처분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허위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직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인력 등을 지원하는데요. 허위 급여를 받아간 방식으로는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혹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80여 곳인데요.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만을 빼고는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고 그 금액은 약 36억 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에 사촌 이내 친족이 운영 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사, 정보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적으로 점검해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시민단체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 페어런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듬해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1심 판결과 다른 2심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한 처벌 수위가 강해져야 함을 주장한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폭로 사이트를 운영한 시민단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보도였는데 관련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추진 중인 입법안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적 제재와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9월에 독립하게 되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0년 동안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 원에서 2021년 1,112억 원, 2023년 1,772억 원 등 매년 수백억 원씩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9월에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아동 지문 등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여름에 길을 잃은 4살 여자아이가 길을 잃은 4살 아이가 길에서 만난 시민들과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은 꼬마아이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놀러가는 오빠들을 따라 나섰다 길을 잃었다며 안쓰럽게 눈물을 훔칩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와 지문을 확인했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멀리 걸어 나오진 못했을 거로 보고 아이를 순찰차에 태워 편의점 근방을 수색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아이가 결과적으로 가족을 찾았지만 지문 등록을 해뒀더라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가족에게 연락이 가능했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길을 잃은 4살 아이가 경찰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는 사연을 소개한 보도였는데 아동 지문 등록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지만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하는 구성을 갖췄다면 생산적이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아동 지문 등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아동 실종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리 아동의 정보를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사전 등록제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에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 장애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아동 등과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 등의 사전 정보를 등록 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의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안전드림 어플을 다운받아 아이 등의 사전 정보 및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어플에서는 실종 아동을 조회하거나 검색할 수 있고 나이 신고 내역을 조회 및 수정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내용을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박하민입니다. 노년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여가와 소비 생활을 즐기며 활동적인 노후를 즐기는 5, 60대 액티브 시니어, 신중년이 늘고 있는데요. 충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24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는 공연, 예술, 스포츠까지 다양한 취미 활동에서부터 새로운 직업을 통해 인생 2막의 삶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러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노후를 즐기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소개되었는데요. 팬클럽 활동으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특별 라이센스 취득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통해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에서 청춘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는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노래, 미술, 디지털 분야 등 무려 100개가 넘는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은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노력하며 누구보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련된 패션과 춤사위로 조회수 1억을 넘길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균 나이 만 64.5세, 6인으로 구성된 시니어 모델 그룹도 소개되었는데요. 편견 어린 시선과 제약 속에서 변화와 소통을 이뤄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됐는데요. 개개인의 히스토리와 포부가 담긴 인터뷰는 노후의 삶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중간마다 이어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액티브 시니어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브한 시니어의 삶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건강한 일부 특권층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로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 과제를 짚어주어 좋았습니다. 이번 주 다큐24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웰 에이징을 실천하는 여러 액티브 시니어들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니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유익한 내용이었는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